어떨 때 육감이란 말을 쓰시나요? 뭐 저만의 촉을 세울 때. 그쵸, 촉. 네. 우리가 이 촉을 얘기할 남자가 때. 오늘 내가 예상치 못한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쓴 것 같은 표정이 읽힌다. 증거는 없는데.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없는데. 근데 결국 이틀 뒤에 그게 맞았다는 것을 느낄 때, 아, 내가 육감. 육감이 맞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자의 육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육감이라고 얘기할 때, 자, 증거가 있으면 육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가 있으면 오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듣고, 증거가 있으면 돼. 증거가 없는데도 왠지 그게 생각이 되고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맞을 때 우리는 육감이 적중했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아직 안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감을 합치면 우리가 왜 그런 육감이라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고 실제로 그게 맞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모든 언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 손 씻었다. 나 지금 손 씻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나 이제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도 하죠. 참 그 사람 따뜻해. 체온이 높다는 건가요? 아니죠. 체온 높으면 그건 병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떨 때 씁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근한 사람한테 쓰죠. 그 더러운 손을 치워. 손에 뭐 묻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러운 손을 치우라 그럽니다. 아, 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옆에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멀리 지금 딴 동네 살고 있는데 가깝다. 이게 다 모든 언어에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쓸까요? 그 더러운 손을 치워. 손에 뭐 묻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러운 손을 치우라 그럽니다. 아, 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옆에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멀리 지금 딴 동네 살고 있는데 가깝다. 이게 다 모든 언어에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쓸까요? 이게 다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감각에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과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육감이에요. 다 좋다, 다 좋아. 못 고르겠다. 아, 나 미치겠네. 힘들다. 나랑 가까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화면 골라? 꺼주세요. 어떻게 화면 골라? 꺼주세요. 아, 너무 어렵다. 네. 자, 따뜻한 커피와 아이스 커피가 있죠. 재밌는 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과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자리 앞에서 앉아 있는데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요.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10명의 면접관이요. 엘리베이터 1층에서 기다립니다. 이분들은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원자를 평가해야 돼요. 5명한텐 따뜻한 커피가 든 컵을 줍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있죠? 나머지 5명한텐 차가운 음료가 든 아이스 커피나 이런 것이 들어간 잔을 줍니다. 10층까지 올라가는데 2-3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불과 몇십 초밖에 안 걸리는데도요. 그런데도 뜨거운 컵을 쥐고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지원자를 따뜻하게 평가해요. 차가운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차갑게 평가합니다. 10명만 해도 통계적 차이가 나요. 게다가 따뜻한 방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회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체 내 약간의 변화가 자기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따뜻한 정도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대해주는 따뜻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체화된 인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내 몸과 우리 생각이 아주 적극적으로, 즉 오감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로맨틱 영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러브 액츄얼리죠. 로맨틱 무비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죠. 실제로 추운 겨울날 로맨틱 무비의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왜? 내가 추우니까요. 내가 내 방 안에 추운 데에 있으니까 따뜻한 영화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틱 무비는 전부 다 겨울에 찍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부터. 그러네. 네. 근데 여기서 따뜻한 건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에서 로맨틱 무비가 더 많이 시청되고 많이 비디오도 예전에 대여가 됐어요.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6년 12월 30일 영화 구도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추운 날인데 실제로 모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니까 밑에 로맨스 코미디 추천이라고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검색창 밑에. 전국 현재 날씨 정보. 그거보다도 로맨틱 코미디가 더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옆에 생활 속 심리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이렇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우리 이런 표현도 써요. 그 사람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입이 무거우면 아까 그 그림처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무거운 사람 이런 표현을 쓸까요? 실제로 체중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겁다라는 게 신중하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이 무게감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기만 해도 변해요. 어떤 사람의 인사 서류를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어떤 사람의 같은 인사 서류를 그 사람의 같은 인사 서류를 가벼운 비닐 카바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그런데요,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더 신중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육감이에요, 사실은. 착각 같지만 육감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버디랭귀지가. 우리 몸의 포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권력자인지 아시겠죠? 네. 누가 봐도 확연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걸 사용하기도 하죠. 싸우기 직전에 몸을 불리는 겁니다. 조류도 그렇게 하고 파충류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너희들보다 세 혹은 나 당신들한테 나 압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벌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해요. 위쪽에 있는 자세와 아래쪽에 있는 자세 좀 다르죠? 위쪽에 있는 자세는 뭡니까?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취하는 자세예요. 밑에 있는 자세는 내가 좀 더 겸손하거나 힘을 잃었을 때 취하는 자세죠. 이걸 2분 동안 취하게 합니다. 2분 동안 이렇게 하게 하기도 하고 2분 동안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2분 후에 신체의 변화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침을 뱉게 해요. 퇴하고 침을 뱉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침 안에 좀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 아직은 취하기 전이니까 양쪽 모두 뭡니까? 호르몬의 수치가 똑같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고자세를 취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박을 시켜요. 도박은 뭡니까? 약간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침을 뱉게 합니다. 다시 호르몬의 변화량을 측정하죠. 이 에미쿠디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걸 오랫동안 해봤는데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고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요, 도박에서 더 모험적으로 변해요. 2분 동안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뭡니까? 자신감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자세를 2분 동안 취했던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해요. 그 사이에 벌써 뭡니까?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컷의 호르몬이죠? 아니, 사실은 수컷의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컷 지향적인 공격적인 호르몬입니다. 고자세는 증가해 있어요. 호르몬 벌써. 저자세는 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벌써 일어나는 겁니다. 자세만 가지고요. 물론 이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면접 들어가서 취하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어떤 가슴 조마조마하거나 아니면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2분 동안만 자세를 고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호르몬의 변화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반대로 취하면 내가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육감에 들어가는 거죠. 더럽죠? 네. 그런데 이건 물리적으로 더러운 거죠. 그런데 저 더러운 놈 안 씻었다는 얘기 아니죠. 도덕과 육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한테요. 손으로 악플을 일부러 달게 해요. 악플이 어떤 악플이 있느냐 연구하기 위한 거니까 자료 수집하기 위한 거니까 넌 욕하는 거 아니다.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악플을 달아봐라. 그런데도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더러운 짓 한 거죠. 실제로 자기 손을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손을 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씻어요. 내 손을 더 길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욕을 하게 해요. 그냥 이건 욕 수집이다. 그럼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욕 수집이에요? 나 그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그러면서 저 이런 욕도 알아요. 이런 욕 대단하지 않아요? 막 이러고 막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벌써 자기 입을 어떻게 봅니까? 저렇게 보는 거예요. 더럽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양치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것들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고 거꾸로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동의 착각, 남녀의 착각, 상하의 착각, 강약의 착각, 시간의 착각, 전체와 부분의 착각, 그리고 관계에서도 착각이 일어나며 수많은 것들을 혼돈을 일으키고 정답과 해답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며 참것이 돼 있어서도 착각이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은 이동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이동이 잘 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동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즉, 전염이 잘 되는 것은 전염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전염이 안 되는 것들은 전염된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총량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게 있어요. 총량의 법칙, 따른다. 어떤 뜻이냐? 자, 지갑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10만 원은 철저히 총량의 법칙을 따르죠. 제가 오전에 출근해서 3만 원을 썼으면 제 지갑에 얼마 남아 있어야 되나요? 7만 원. 7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7만 원에서 다시 점심 때 2만 원 썼습니다. 5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이게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따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의지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제 마음의 지갑에 10만 원의 의지력을 담아왔어요. 아침에 연구실에 출근을 했는데 제 대학원생 한 사람이 연구 계획서를 50페이지를 작성해 왔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학원생한테 이씨 진짜 이거밖에 못 쓰겠어라고 화를 쫙 내려고 하는 순간 제가 어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대학원생들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화내는 교수다. 이 친구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죠. 전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헉 이러면서 괜찮아 다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야 라고는 영혼이 조금 더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한마디를 하고 이 친구를 돌려보내고 제가 3만 원의 의지력을 씁니다. 그럼 저는 마음의 의지력이 얼마 남았을까요? 7만 원 남았습니다. 7만 원 남았는데 다른 과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저랑 비슷한 동년배 교수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교수님 지난번에 프로젝트 신청하셨다는데 똑 떨어지셨다면서요. 제가 아 하고 화가 나는데 동료 교수와 그렇게 언쟁을 벌이면 안 되죠. 제가 참았어요. 이미 저는 4만 원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저는 3만 원이 남았죠. 이제 오후 3시쯤 전화가 옵니다. 저희 첫째 딸 시원이에요. 아빠 이번에도 25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와 하고 올라오는데 아시죠? 내일 제 생일인 거. 자, 이러면 저는 마음의 지갑에 있는 의지력이 다 날아간 거죠. 그러면 저는 이미 3일 전부터 금연하고 있었던 담배가 제 손에 물려 있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금연할 만한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나쁜 습관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 이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습관, 나쁜 거 가지고 계세요? 야식하는 습관. 잠깐만요. 아 진짜 안 좋은 그런 몸매를 습관. 가지고 계시면서 야식하는 습관 때문에 나쁜 습관이라고 이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을 개선을 하려고 네. 제 나름대로 세운 거는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내가 네, 몸에 네. 받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야식은 꼭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야식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억지로 막 굶어요. 끼니를. 그게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몸에 안 좋은 습관. 몸에 안 좋은 네. 습관. 네. 또 먹는 거는 허기가 지면 잠을 못 자서 항상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거나 아니면 잠깐 깼을 때 뭘 먹어야 돼서 옆에다가 먹을 것들을 놔둬요.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손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집어서 먹을 수 있게. 보통 그 정도면 병실 아니에요? 입원실에 이렇게.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몸매가? 자, 그 외에도 나쁜 습관 참 많죠. 이것도 물어뜯으시는 분들. 손톱 물어뜯으시는 손톱. 분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독일의 유명 축구 감독은 경기장에서 긴장만 하면 코를 후벼가지고 그래서 맨날 픽 던지고 말고 죄송합니다만. 예. 자, 근데 이 모든 습관들이 언제 나오겠어요? 내가 지쳐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쳐있을 때는 자기가 자동화된 행동을 어디서 중간에 끊을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왜냐? 대표적으로 나쁜 습관이 뭔가요? 욕하는 거죠. 18 뭐 이런 거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너 그렇게 욕하지 마. 너 그렇게 나쁜 말 쓰면 안 돼. 너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굉장히 곤란한 일 겪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그때는 안 해.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점잖은 순간, 예의를 차려야 되는 순간,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최악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제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보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학생들이 수시 면접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수시 면접이 끝나고 나가면서 학생들이 불을 끄고 나가요. 불을 끄고 나가요. 그래서 교수 세 분을 암흑 속에 빠뜨리고 나가죠. 사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아이고. 상견례하는 날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특히나 이 친구는 결혼을 자기 쪽에서는 좀 원했지만 신부가 될 사람 쪽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 그 친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들어갔죠. 그런데 열심히 한 10분 동안은 자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빙을 보시는 분이 뜨거운 물을 실수로 허벅지에 쏟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 뜨거! 하는 순간이 오면서 이 친구가 이랬어요. 그 결혼을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결혼으로 만들었죠.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상견례가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면서 200번의 그 18이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나쁜 습관을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지쳐있을 때 나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치자면 뭐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지쳐있지 않더라도 정신없을 때죠. 왜? 그때 습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영국 왕자 해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오. 영국 왕자 해리입니다. 지금 팝콘을 먹고 있죠? 그리고 정신없는 순간이에요, 지금. 네. 저런 사람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없는 농구 경기장에서 정신없이 지금 사람들이랑 옆에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 저 때 아이가 팝콘 자기 거를 집어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오히려 공격성을 보여서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가십거리에 일면에 도배시키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을 우리는 다양한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해리 왕자가 여기에서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겠습니까? 피곤한 상태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알잖아요. 자기를 낮춰서 저 사람과 같은 눈으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과는 또 그 사람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이건 의도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특히 언제 나옵니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의지잖아요. 안 따르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써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분이에요. 기분은요, 정말 쉽게 전염이 됩니다. 재밌는 연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런 연구는 로맨틱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실험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죠. 그 라이벌 이탈리아. 이 두 나라에서만 가능한 실험인데요. 프랑스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이런 재밌는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5월의 햇빛이 따뜻한 광장에 평균적인 외모, 그러니까 최정원 씨나 에반 씨나 김상중 씨 같은 외모가 아니라 저 같은 평범한 외모의 남자를 광장에 투입합니다. 그럼 그 광장에 여러 명의 그런 젊은 여성들이 지나다니겠죠. 자, 이 남성이 가서 이 여성들에게 호감을 약간씩 표시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략 35%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외모를 가진 남성이요. 날씨가 흐린 날, 정말 별로 안 좋은 날, 광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15%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가 날씨에 의해서 나는 거죠. 자, 왜겠습니까? 기분은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전염되죠. 이쪽에 있는 것이 사용이 됐어도 여전히 다음 단계를 위해서 사용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봐도 그 기분이 전염돼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나쁜 날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이 남자가 나한테 와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확률이 극단적으로 감소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 논문을 많이 읽는 분들조차도. 그런데 지금부터가 재밌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남성이 여성에게 가서 이 말을 먼저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확률이 날씨가 안 좋은 날 때처럼 15%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러면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날씨 좋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그건 그거고.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봐 줌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만약에 부장님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자기 아이가 빵점 받았어요. 그러면 막 열 제대로 받은 상태에서 딱 회사에 출근하면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결제 받으러 간 친구는 그날 죽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가든. 그러니까 오히려 부장님이 기분 좋은 상태에 들어오면 결제 서류가 아무리 이상해도 야, 괜찮아. 다 시행착오 거치면서 하는 거지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죠. 부장님. 안혜기 씨, 부장님 회의 들어갈 준비. 부장님, 회의? 얘가 무슨 회의 준비를 해? 아, 예. 노르웨이 건을 안혜기 씨가 맡게 됐습니다. 짧게 브리핑해 드리려고요. 하지 말까요? 나중에 네가 따로 보고해. 우리가 저 장면 흔히 목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순간에 바로 이 심리학 연구 결과 오늘 날씨 좋지요. 이걸 생각했다면 했어야 되는 말이 하나 있죠. 부장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 마부장님은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 돼요. 부장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죠. 참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은 뭐예요? 나 오기 전에 전무님한테 되게 혼났잖아. 거짓은 뭡니까? 아무 일 없었어. 하지만 참을 얘기하든 거짓을 얘기하든 이 부장님은 그건 그거고 라고 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엉뚱한 전염이 될 수 있는 엉뚱하게 화살이 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의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거꾸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이럴 때는 안 물어보죠. 그리고 이럴 때 물어봐요. 부장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우리 애가 100점 맞았잖아. 저희 결제 서류 좀.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는 기분을 얘기하실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전염이 된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왜 당신은 그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혹시 당신은 그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용기 내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땐 놔두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좀 더 그 사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나의 의지는 과대평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분위기잖아요. 이런 것들의 역할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내 의지를 조금만 과소평가하십시오.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의 힘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내리시고 올리시면 우리는 훨씬 더 남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으며 나를 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코엑스 쇼핑몰에 별마당 도서관도 만들고 대형 서점들도 유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데는 천정고도 높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근데 별마당 도서관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런 랜드마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복잡한 지하 도로망에 우리가 항상 빛을 보고서 가면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마치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 12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망이 거기만 찾아서 가면 다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공짜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쇼핑몰에 가면 계속 돈을 써야지만 그렇게 앉아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혼자 그러니까 가서 편안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착안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도시에 이런 별마당 도서관 같은 공짜로 가서 앉을 수 있는 도서관이 근처에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권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10,000 권이 있는 도서관을 100개쯤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거죠. 아파트를 개발을 할 때 그 담장 대신에 거기다 담장 만들 돈으로 벤치를 놓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고 만약에 도서관을 하나를 거기다 경계부에다 지어주면은 우리의 도시가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핫플레이스는 코엑스몰이었어요. 근데 뭐 에어컨도 제일 잘 나오고 화장실에 휴지도 걸려 있고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익선동이 좀 많이 떴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익선동이 뜬 이유가 그 각 길과 거리에 요즘에 뜨는 것들을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익선동, 경리단길, 삼청동길, 신사동 가로수길 길과 거리로 다 떴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다 골목길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갈까요? 과거에는 실내 쇼핑몰 같은 데가 핫플레이스였다가 운치가 그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효창공원하고 남영역 딱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래된 밥집도 많고 시장도 아직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좀 골목골목 가서 이제 좀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 지금 산 지 한 2년 넘었는데 어떤 날은 역으로 가는 길을 지름길을 발견할 때도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적도 있었고 그런 좀 운치 같은 게 확실히 골목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정감이 확실히 있죠. 네, 맞아요. 골목길과 쇼핑몰의 복도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하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가. 복도도 밝지만은 거기 형광등 불빛이 있는 데고 골목길은 햇빛이 있거나 달빛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익선동 같은 데는 몇 발자국만 걸어도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 변화도 많고 조금만 가면은 골목에 갈림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들이 계속 연출되죠. 그러니까 베니스 같은 도시가 관광도시로 유명한 이유가 결국에는 베니스가 단위 면적당 골목길에 갈림길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경험을 해도 체험이 훨씬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가면 100명이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오는 도시가 베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그런 거리에 가면은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골목길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일상의 지천에 깔려있던 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당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다 지금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면은 골목길 없이 복도만 있고 주로 다 다른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3번 이상 물건을 구입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 좀 많죠. 저는 어저께는 3개 넘게 구매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같은 게 한국에 많은 게 잘 없어요. 그래갖고 해외 직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서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또 다른 분들은 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이게 길거리에 이런 가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 이 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니까 길거리 실제로 물건 파는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식당밖에 없어요. 맞아. 제가 길을 걸으면서 가게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고 풍경이 바뀌어야지만 사람이 걷게 된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가게가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점점 안 걷게 되는 거거든요. 식당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냥 배달의 민족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배달시켜 먹으면은 굳이 내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1층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가격대가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지역마다 너무 물가가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청담동에 살고 있는데요. 부자다 부자야. 저희 회사가 청담동에 있는데 여기는 최소 배달 금액이 네. 15,000원부터. 맞아. 진짜? 네. 근데 저희가 식대가 12,000원이거든요. 원래 10,000원이었다가. 그래서 혼자는 절대 못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 같이 멤버랑 같이 시켜 먹거나 그래야지. 아니면은 시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혼자. 네. 점점 이 추세로 가는 거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홍대 앞에서 맨날 시켜 먹던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집 짜장면 값이 거의 딴 데 한 절반 값, 3,500원 정도 했어요. 중국성이라고. 너무 옛날 얘기예요. 되게 옛날. 네. 그거 너무 싸가지고 맨날 거기서 시켜 먹는데 진짜 배달도 무지하게 빨려요. 전화하면 3분 만에 와요. 사발면보다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이 싼 이유는 지하실에 부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6개월 시켜 먹고 지겨워서 이제 아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딴 데 시켜 먹었더니 중국 그릇에 오는 거야. 같은 가게가 배달만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번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어저께 시켜 먹은 김치볶음밥이랑 오늘 시키는 알리오 올리오가 같은 부엌에서 만들어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수록 사실은 이 도시가 삭막하고 거기 길거리엔 편의점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어떤 주거 환경들이 이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항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너무나 퍼블릭한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힙합 가수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르나요? 힙합. 금리빨. 그렇죠. 금리도 있고 그 목걸이도 막 큰 거. 네, 그쵸. 큰 바지. 큰 옷. 큰 옷. 큰 옷. 그 후드티 같은 것도 많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슬럼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온 음악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모자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후드 모자를. 후드티를 뒤집어 쓰면은 요만한 내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와. 다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통 집보다 차를 먼저 사잖아요. 맞아. 그 차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손 씻고 싸게 내 방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차를 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딱 차를 샀어요. 기름 넣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사면 하는 거는 선텐지를 바릅니다. 그 이유가 선텐지를 발라야지 내 방이 더 프라이빗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80년대 때 선텐이 금지될 때는 커튼도 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태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에게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뭐 창고 겸 옷방이고 하나를 과감히 테이블만 놨어요. 그래서 거기만 벽지를 좀 색깔 벽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차나 뭐 술을 마실 때보다 거기에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깊은 이야기를 또는 미래 좀 지향적인 좀 더 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신기하리만큼 아파트에 있는 기분이 안 드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울과 비슷해요. 자기를 반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케렌시아라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잖아요. 자기만의 케렌시아라는 거가 투우사들이 보통 투우 가기 전에 자기만의 조그마한 방이거든요. 이렇게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는 코인 노래방입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 1,000원 내면은 2, 30분 정도를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에서 학원을 떠돌잖아요, 계속. 그 사이에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내 프라이빗한 공간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 PC방 가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몇천 원짜리 용돈으로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방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학원에 5분만 늦어도 문자가 날라와요. 너무너무 감시 속에 사는 거예요. 중2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어른이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핀란드의 착한 애들도 대한민국에서 6개월만 키우면 다 중2병에 걸리죠. 진짜요? 네. 정말로? 그런 감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인격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혼자라도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점점 공간을 소유한다는 건 힘들어져요.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받으려면 공간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장 손 씻고 싸게 이 사회 현대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2초 텐트를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접혀 있어도 딱 던지면 2초 만에 탁 펴지는 게 있어요. 원터치.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 같은 잔디밭에 가서 2초 텐트 딱 피면은 그 드래곤볼의 캡슐 주택 마냥 딱 내 집이 하나 나와요. 맞아. 근데 이 텐트라고 하는 거가 다른 건축물의 공간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텐트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천정이 둥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돔 공간이잖아요. 성당과 비슷한 거예요. 성당 안에 돔 공간. 우리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쪽에 그 놓여지게 되면은 내가 안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사람이 안을 때도 동그랗게 안고.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가장 손쉬는 게 2초 텐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던지 그러면 한 지붕에 살기 전에 그런 동그랗게 쌓여져 있는 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우산이라는 공간이 돔 공간이거든요. 특히나 비가 내리면은 좌우로 쫙 비가 내리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간 안에 2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도 뽑고 싶으실 때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 그렇게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간에 숨은 권력들의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꼭대기층이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루프탑 카페 같은 것들이 인기잖아요. 현대 도시 안에서 가장 손쉽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루프탑 카페입니다. 높이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결국에는 제일 권력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잘 못 보고 나만 딴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부장님한테 껴안고 다음에 깨지고 나서 그다음에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방이 꼭대기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옥상 정원이라는 데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일 꼭대기층이거든요. 오, 권력자. 이거 권력자. 뷰가 되게 좋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이제 다만 좀 단점이 뭘 놓고 왔을 때 물건을 다시 찾으러 가는 게 되게 마음이 안 내켜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놓고 가자 이럴 때가 많고 가장 좀 안 좋은 거는 좀 급할 때 있잖아요. 배변 활동이 급할 때 제가 예전에 15층에서 한 4년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5층까지는 버티는데 15층부터는 이게 몸이 배어서 그때부터 위기가 닥쳐와요. 그런 걸 지금 계속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높은 층에 올라갈수록 더 권력자라고 그랬잖아요. 회장님 방도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 상관을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관음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게 성도착증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다 관음증 환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보면은 극장 가잖아요. 극장이 관음증의 대표적인 공간이에요. 어두운 데 숨어서 딴 사람 밝은 데는 사람 훔쳐보는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것도 다 관음증이에요. 공교롭게도 요즘 엠플랭이 역주행한 노래 제목이 옥탑방이더라고요. 오, 권력자. 그것도 음악 차트 맨 위에 올랐으니까 권력자인데.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곡 일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너는 별을 보자며 내 손을 끌어서 저녁 노을이 진 옥상에 걸터 앉아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 근데 단 한 개도 없는 star yeah. 괜찮아 네가 내 우주고 밝게 빛나줘 그럼 집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면 주로 어디에 앉으시나요? 창가. 저도 창가죠, 창가. 그렇죠. 저는 구석에 앉아요. 구석대 저도 창문 쪽. 창가. 그게 구석에 앉는 사람들은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벽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관음증인 거죠. 나를 은폐하고서 창가도 관음증의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래요? 네, 딴 사람 훔쳐보기 때문에. 저 피플 워칭 되게 좋아해요. 진짜.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라는 데가 투명한 것 같지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안쪽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스툴 자리고요.
창가 스툴 자리. 맞아. 거기도 좋아. 그게 그냥 창가 자리보다도 더 좋은 이유는 그냥 창가는 앉아 있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행인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맞아. 스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행인의 옆모습을 훔쳐보는 거야. 관행지. 저는 우리 제일 모두가 싫은 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스툴 자리는 보면은 올라가서 딴 사람 옆에서 계속 훔쳐보고 또 의자가 높잖아요. 시선도 높아요.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스툴 자리가 더 권력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 앉을 때 그때 되게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상석이에요?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새로 저기 석진이 자리가 석진이 자리. 그냥 보통 이거는 이렇게 되죠. 회의 테이블 사무실에서 보통 회의실 같은 데 보면은 양쪽으로 한 10명 쫙 있고 회장님이 그 가운데 앉아요. 맞아요. 그럼 사원들은 다 고개 돌려야지 회장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장님은 고개만 되면 옆모습을 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쪽 좁은 쪽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석진이 자리가 근데 보통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기 안 앉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력을 그런 거 싫으시면은 원형 테이블에 가시면 돼요. 원형 테이블에 앉으면은 이게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 아더왕 보면은 원탁의 기사라고 하잖아요. 기사들끼리 암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서열이 없게끔 만들려고 동그란데 우리가 보통 보는 유엔 테이블도 동그랗고 국가끼리 회의할 때는 대부분 다 동그랗게 앉던지 아니면은 긴 쪽에 앉아서 가운데 서로 마주보게 앉는 남북 회담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저 네모난 테이블에 석진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핵 인싸야.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친해지고 싶다. 그럼 내가 어디에 앉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1번. 1번? 1번. 1번 아니면 3번 비슷한 짤 아닌가요? 뭐가 되는지 시선으로? 모르겠네. 지금 보면은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오른쪽. 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너무 멀어서 대화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에 앉을 때 제일 좋아요. 모서리에 앉으면은 시야에는 들어오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가 돼요. 그게 한 45cm 정도 적당한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1번이 3번과는 다른 건 뭐냐면 왼쪽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보는 대부분의 얼굴들이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이 더 잘생겼어요. 저도 왼쪽이 더 오른쪽보다 왼쪽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렇죠.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초상화들 보면은 대부분 다 왼쪽 얼굴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자리가 1등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만든 그런 거리가 있어요. 공간의 근접학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끼리 아주 가까운 사이는 45cm 안에 들어오는 사이래요. 엄마와 아이, 연인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그보다 좀 약간 어느 정도는 가깝지만은 거리는 두고 싶다. 1m 정도. 그다음에 비즈니스적 미팅을 할 때는 뭐 3m 6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적절한 그런 공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면 불편한 거예요. 들어가면은 다 45cm 이내에 막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 소파 배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용 벤치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는 배치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거실의 소파 배치를 보면은 서너 명이 앉는 긴 소파를 맞아. 한쪽 벽에다 놓고 건너편 쪽에 텔레비전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가족들끼리의 관계가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인용 소파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서로 얼굴을 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 다 그런 소파 한쪽으로만 놓고 텔레비 보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텔레비만 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려면은 사이드 체어를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테이블에서 봤다시피 45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옆자리, 모서리에 앉는 관계 같은 것들을 놔줬을 때 가족들끼리 훨씬 더 사람들에게 관계를 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